방과 후 숙제 이런 거 봐주는 것부터 해가지고 먹이고 빨래하고 재우고 하는 모든 일들을 2달간 하면서 이 돌봄이라는 것이 이런 건가? 라는 생각을. 이런 건가라는 게 어떤 의미죠? 힘든 건가? 아니면 도대체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오늘 소개할 아빠의 아빠가 됐다라는 책의 부제는 가난의 경로를 탐색하는 청년 보호자 9년의 기록입니다. 아빠가 갑자기 쓰러져 보호자가 되고 돌봄을 고스란히 떠맡은 20살의 청년 조기현이 말 그대로 절망하고 더욱 가난으로 떨어지면서도, 그리고 돌봄을 형벌처럼 느끼면서도 자신과 세상에 대해 눈길을 놓지 않았기에 나온 글입니다. 돌봄이 형벌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부일 수 있고, 돌봄을 받는 사람도 돌봄을 하는 사람도 동등하고 자유로운 시민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이에 대해 우리는 답해야 합니다. 경기기본소득당 상임위원장 신지혜님과 이에 대해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조기현의 아빠의 아빠가 됐다라는 네. 책을 들고 나오셨는데 네. 그런 이유가 있는지, 혹은 어떻게 읽으셨는지 아. 말씀 좀 주시죠. 저 오늘도 책 이렇게 갖고 나와봤는데요. 여기 저자 소개를 보면 서울시 청년수당 덕에 이 책을 쓸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청년수당을 소개하는 말에 어떤 말들이 자주 들어가냐면 시간이라는 표현을 자주 써요. 청년에게 필요한 시간을 위해서 청년수당을 지급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청년 수당을 받은 덕에 책을 썼다고 한 사람의 이야기가 일단은 궁금했고요. 그리고 이 저자가 92년생인데 61년생의 아버지, 치매 걸린 아버지를 돌보는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더라고요. 저도 돌봄이나 이런 것들에 좀 관심이 많아서 이 책을 보게 됐어요. 근데 너무 좋아서 소개도 시켜드리려고 오늘 갖고 나왔고요. 제가 소개받고 책을 읽는데 네네. 뭐 내용이 어려운 얘기는 아닌데 네. 읽는데 좀 힘들더라고요. 네, 상황이 좀 어쩌면 많이. 이렇게 안 될 수 있을까, 사람이 사는 게 어쩌면 이렇게 꼬여갈 수 있을까? 맞아요. 뭐 이런 느낌이 어쨌든 들어서 이게 읽기가 좀 쉽진 않았는데, 그러면 뭐 청년수당, 네. 시간 이 얘기는 좀 나중에 하고 돌봄 얘기를 해봐야 될 텐데, 본인은 여러 가지로 설명하시던데 뭐 고양이 집사니 발달 장애인과 함께하는 네, 사람이라든지 네, 등등 뭐 이런 맥락에서 이제 돌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셨는데, 본인이 생각하는 돌봄, 우리 시대 도대체 돌봄이란 게 뭐냐, 뭐 이것을 좀 이야기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자는 이 돌봄에 대해서 누가 이것을 담당해야 하는지가 바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016년 기준으로 나왔었던 설문조사에서도 부모 부양을 누가 해야 하느냐라는 설문조사에 이제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라는 게 절반 이상의 응답을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사회가 이제 노인들에 대한 돌봄을 많이 책임지고 있는데, 이것이 일자리의 영역으로 새롭게 생긴 거고, 그 일자리들은 대부분 저임금의 노동 강도가 엄청 센데 50대 이상의 여성들이 많이 담당하고 있는 일자리가 되었다라는 문제의식을 분명히 갖고 있고, 저는 한 3가지 정도의 돌봄을 경험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세 가지가 뭡니까? 첫 번째는 소이동 재건마을에서의 돌봄이었었는데, 1981년에 국가가 강제 이주를 시켜서 만들어진 이 마을이 있는데, 이 마을의 주거권 문제 때문에 한참 싸우고 있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아직. 여기에 공부방을 제가 운영을 했었던 적이 있어요. 제가 운영을 하고 있을 때 이 마을에 화재가 나서 공부방 학생들 중에서도 10명이 집을 잃은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마을에서 한 2달 정도를 이 마을 주민분들이랑 아이들이랑 같이 이렇게 삶을 살았었는데요. 근데 애들 학교 보내는 거, 방과 후 숙제 이런 거 봐주는 것부터 해가지고 먹이고 빨래하고 재우고 하는 모든 일들을 2달간 하면서 이 돌봄이라는 것이 이런 건가? 라는 생각을. 이런 건가라는 게 어떤 의미죠? 힘든 건가? 아니면 도대체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그때 학생들이 초중 고등학생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하루의 삶에서 주변에서 챙겨줘야 하는 것이 참 많다.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는 그 학생들 제대로 좀 살아가려면 맞아요. 챙겨줄 게 굉장히 많다. 네. 그리고 그때는 마을에 필요한 게 너무너무 많은데 국가에서 뭔가 지원을 하기보다는 사실상 다 어떤 시민들이나 단체들이 와서 자원활동하거나 기부하고 뭐 해주는 덕에 좀 생계가 많이 유지되었었던 것도 있었거든요. 국가적인 어떤 시스템으로 사람들을 돌봐주진 않는데 사람들이 서로의 선의로 서로를 돌봐주고 있는 이런 현장이 하나의 경험이었고요. 또 다른 경험은 발달 장애인들이랑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나들이 하는 자원활동을 지금도 하고 있는데 발달 장애인들을 만나면서 제가 얻게 되고 배우는 것도 굉장히 많은데 이 돌봄이라는 것이 서로에게 주는 좋은 영향이라는 것이 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세 번째는 제가 누구보다 오래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최근에 고양이를 입양하면서 저의 어떤 손길이 없으면 죽게 되는 어떤 생명을 맞이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고양이보다는 오래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무한 돌봄에 대한 책임감을 사실 처음 느끼고 있는 중이에요. 세 가지는 네. 안 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 돌봄을 이제 스스로 선택했다고 할 수 있는 건데요. 조교님은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떤 상황, 돌봄으로 그냥 밀려 빠져 들어간 상황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돌봄은 이제 사회적으로 해야 된다. 네. 근데 도대체 이 사회적으로 한다는 게 뭐냐, 그리고 사회적으로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이런 얘기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이 작가가 아빠의 아빠가 됐었던 상황부터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20살이 되었을 때 아버지가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다가 갑자기 다쳐서 병원에 입원을 하시게 돼요. 처음에는 중환자실에 가야 하는 어떤 상황이 있었고 이 작가도 갑자기 연락을 받고서 병원으로 가게 된 거죠. 중환자실에 입원을 하려면 만 24세의 연대보증인의 서명이 있어야 입원이 가능한 이런 시스템이 또 있었더라고요. 친척들에게도 지금 당장 도움을 구할 수가 없고 자신이 알고 있는 사람도 몇 명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연대보증인을 찾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장면이 한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야 할 때는 중환자실에서 있었던 병원비를 다 납부를 해야 일반 병실로 또 옮겨지는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때 이제 머리가 굉장히 복잡해졌는데 이제 다쳐서 더 이상 노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신청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는 아들인 부양 의무자가 있고 심지어 이혼한 아내와 아들 사이에 금전거래가 있었다. 서로 돈을 빌려주고 갚고 했었던 게 있었다는 이유로 이건 절대 안 된다 라고 하는 또 장면들이 있어요. 병원비는 또 납부해야 하니까 보증금에서 돈을 빼서 그 병원비를 납부하는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 이런 상황들을 거치면서 이 작가가 제안하는 다양한 방식들 중에서 저도 굉장히 공감이 되었었던 거는 돌봄의 기준과 이 돌봄을 행하는 자나 돌봄을 받는 자 이것이 개인이 기준이 되어야 돌봄에 대한 상상을 더 넓게 할 수 있지 않겠냐 라는 제안을 하는데 저는 그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공감이 됐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 어쨌든 아빠의 아빠가 됐다는 말이 처음에는 무슨 말인가 했다가 나중에 확 다가오게 됐죠. 그랬을 때 돌봄하고 20대 청년이 도대체 돌봄을 어떻게 보는지 그들의 시각으로 보면 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이른바 초고령 사회 속에서 돌봄이 점점 더 커질 테니까. 이 작가의 아버지가 61년생이잖아요. 근데 저희 부모님이랑 나이가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그랬을 때 나에게도 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건가? 이 작가에게 그냥 그런 시간이 빨리 온 건가? 라는 고민들을 잠깐 했었다가 부모님이 저에게 굉장히 자주 했었던 말이 생각났어요. 우리는 알아서 살 테니 너나 잘 살아라 이야기를 자주 하셨거든요. 둘 다 문제. 그렇죠. 알아서 사는 것도 문제고 네가 잘 사는 것도 이게 오늘 쉽지 않은. 지금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은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든 이 조건을 이 부모 세대가 모를 리이 없고 그래서 이 부모 세대가 사실은
이 부모의 부모를 모시면서도 이 부모가 또 자식을 또 케어하고 있는 이 상황이 지금 베이비붐 세대가 이중부담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한편 이 작가와 같이 이 한 가정을 책임져야 하고 가족의 돌봄을 다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언제나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청년들은 그동안에 뭐 적금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놓이면 나의 이 사회 안전망이 얼마나 부족했는지 이런 것들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순간일 것 같고, 청년 세대들에게는 자기 돌봄을 하기에도 굉장히 이 벅찬 것이 지금의 이 시대라고 생각하는데, 욜로족이라는 표현도 있듯이 지금 당장 뭐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이 세대에게 미래에 대한 돌봄, 타인에 대한 돌봄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이 작가의 책이 너무나 반가웠고, 이 작가도 우리 사회에서 돌봄이라는 것이 좀 어떤 한 세대에 치우쳐지는 어떤 것이 아니라 전 세대가 고민해야 하는 문제인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넓혀주는 것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뭐 한 인간이 살아가면서 당연히 돌봄을 받을 때도 있고 돌봄을 줄 때도 있고 일상 속에서도 주고받고 뭐 이런 관계니까 돌봄이라는 게 인간의 삶에서 피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지금 나타나는 양상 그리고 이 책의 저자의 경험은 형벌, 네. 마치 뭐 동백이 엄마처럼 음. 벌 받고 사는 것 같다 뭐 이런 느낌을 네.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서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간병화 자유 그리고 뭐 시민 대기 그러니까 시민들과의 관계로서의 돌봄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뭐 그것이 되려면 어떤 것들이 어쨌든 필요할 것 같습니까? 이 간병할 자유에 대한 것은 간병이나 돌봄이나 가족 중에 누군가가 의무적으로 뭐 해야 하는 순간 형벌이 될 수밖에 없고, 내가 간병이나 돌봄을 스스로 선택하거나 혹은 나의 꿈을 위해서 선택하지 않거나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작가는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간병과 돌봄이 좀 사회 서비스로 많이 제공되어야 하는 그런 측면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누구 한 사람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 그 생계가 끊기는 문제가 굉장히 큰 위험이기도 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 저자가 이야기했었던 이 간병할 자유라는 것이 기본소득으로 조금 채워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들을 저는 잠깐 했었어요. 이 책에 나온 배경이 청년수당인 거죠? 네. 그랬을 때 내가 간병을 내가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어야 그것이 사랑의 영역이 된다라고 이 작가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괴롭지 않은 이 간병이나 돌봄을 위해서도 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더 많이 남겨줄 수 있는 기본소득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소득은 뭐 어쨌든 개인의 관점에서 선택의 자유를 준다. 간병을 할 자유와 간병을 하지 않을 자유는 이제 개인의 문제고 사회적으로는 어쨌든 여러 가지 지금 한국에서 바꿔야 될 것이 너무 많은데 그쵸.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고민들을 좀 하고 계십니까? 간병인이 24시간 있는 그런 병원들이 있기는 한데 그런 것들이 또 환자들의 부담으로 굉장히 많이 또 돌아가고도 있어서 실제로는 이 의료 체계에서 개인들이 더 많은 것들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게 분명히 필요한 것 같고요. 특히나 이 의료 시스템에서도 그렇고 우리 전반적인 이 복지 시스템에서 선별하는 그런 과정이 있고 그리고 선별해서 그 복지 혜택을 누린다 라고 했을 때 그 기준에 속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계속 탈락하고, 그 제도 안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이 작가처럼 언제 그 제도에서 탈락할지 몰라서 불안한 사람들이 굉장히 또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선별하는 어떤 복지가 아니라 모두가 좀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는 복지로 좀 나아가야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기본소득 아까 이제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기본소득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사회 안전망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봐야겠죠. 네, 저는 더 많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그런 시간과 조건을 보장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랬을 때 좀 나에게 어떤 주어진 상황에서 그것을 무조건 따라가야 하는
상황에 놓인 사람들에게 더 큰 힘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저는 좀 책을 통해서 느끼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 최근에 어쨌든 뭐 시간의 정치라고 해야 될까요? 네. 물질적인 것에 어쨌든 시간이라는 게 이제 포함되어 있고 선택의 자유라는 것은 그 시간을 어떻게 쓸 수 있는가에 관한 문제에서 기본소득 어쨌든 그런 것들을 해결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뭐 선별성 문제를 해결해주고 이런 생각이 들고 기본소득의 재원 마련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재구조와 뭔가 어쨌든 뭐 틀을 어쨌든 다시지 않은 그런 때가 된 것 같고 그래서 기본소득당은 어쨌든 그 기본소득으로 어쨌든 그 돌파구를 찾으시려고 하는 거죠. 네, 그럼 새로운 상식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기본소득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요. 특히나 이 개인들이 이 기본소득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이 공통의 부를 각각이 누려야 할 권리를 분명히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작가가 이야기하는 시민되기라는 표현이 참 와닿았었는데 내가 너무 불쌍하니까 내가 너무 가난하니까 어떤 자선의 영역에서 나에게 베풀어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사회의 시민으로서 정당하게 무엇인가를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통해서 나의 시민을 또 확인하게 되는 이런 측면에서 돌봄이 사회화되는 것이 굉장히 또 중요하다라고 또 생각을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뭐 말 그대로 인간의 권리, 이제 시민의 권리로서의 무엇, 네. 돌봄, 그다음에 복지, 뭐 등등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기본소득당에 계신 분이 네. 이 돌봄을 키워드로 하는 네. 이 문제에 어쨌든 관심을 기울이신 것 같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기본소득이 꼭 있어야 된다. 그런데 사회 전반에 어쨌든 시스템의 변화들이 필요하다. 네, 함께 필요하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기본소득이 주는 어떤 효과로서 서로가 서로를 돌볼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줄 수 있는 또 기회가 될 수 있다고도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좀 사회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서로가 서로를 돌본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기본소득을 통해서 좀 전 국민이 알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어쨌든 이 책 읽으면서 처음에는 굉장히 답답하고 멍멍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다 읽고 나니까 저자가 우리한테 말을 걸고 있구나. 그럼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뭐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그런데 이제 어쨌든 신재희님은 이제 기본소득이라는 답을 해주셨고 그러면 또 저자가 말을 다시 걸겠죠. 그리고 이 저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저자들이 있을 것이고 그분들이 말을 걸 것이고 좀 더 나은 어쨌든 미래를 위한 우리들의 구상들이 상상력들이 나올 것이고 그래서 실현할 만한 어쨌든 힘들도 같이 어쨌든 나올 것이라고 믿으면서 그래서 또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미국의 흑인 시인 랭스턴 휴즈는 사람들이 당신을 돌보고 당신을 위해 울 때 그들은 당신의 영혼을 맑게 해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의 아빠가 됐다의 저자인 기현은 작은 보트 하나에 의지해서 호랑이와 사람이 망망대해를 표류하는 영화 장면을 떠올리며 호랑이가 없었다면 난 지금쯤 죽었을 것이다. 난 녀석을 보며 긴장했고 녀석을 돌보는 것에 삶의 의미를 두었다. 구해줘서 고마워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저자의 말처럼 돌봄은 지금 형벌이기도 합니다. 톨스토이가 던진 질문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는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기도 했고 우리에게 삶의 근거를 주기도 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돌봄이라는 말과 행위로 교차하는 여러 측면을 살펴보면서 톨스토이의 질문이 떠오르는 것은 우리가 제대로 사는 게 너무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아빠의 아빠가 됐다는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게 어떻게 가능한지 그 대답 또한 우리의 말과 행동에 있을 것입니다.